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이 썰밤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구독하고 열심히 들어온 팬인데요. 오늘은 날이 흐려서일까요? 왠지 모르게 제 굴곡진 인생사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썰밤 애청자분들 중에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저처럼 목숨까지 위협당한 분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자기 혼자 무병장수하겠답시고 저를 해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엽기적인 행각이 말이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사연을 풀어나가 볼게요. 따지고 보면 모든 시작은 시어머니가 유방암이 발병하면서부터였어요. 원래 시어머니는 칠순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정정하셨거든요. 또래 노인네들이 고혈압이다 뭐다 먹는 약이 늘어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지팡이를 짚기 시작해도 혼자 고고하셨죠.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가 건강 하나만큼은 악착같이 잘 챙기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시집 온 지 3년 만에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보고 덜컥 겁이 나셨던 건지 일주일에 3번은 꼬박꼬박 산으로 등산을 다니고요. 몸에 좋다는 온갖 약재들도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구해다 드시곤 했죠. 그런 시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단 소식을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초기라 병원에선 수술과 항암 치료만 잘하면 목숨엔 지장이 없을 거라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암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저나 남편도 걱정이 컸는데 시어머니 본인은 오죽하셨겠어요. 매일 자식들에게 돌아가며 전화해 죽고 싶지 않다고 무섭다고 하소연하고는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암 발병으로 제 인생도 확 달라지게 될 줄은 말이죠. 원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쭉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늙고 병든 자기 엄마 혼자 사는 게 영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조심스럽게 제게 저희 집으로 모시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전 대번에 싫다고 했죠. 남들이 보면 못된 며느리라고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저희 고부 사이를 몰라서 그래요. 사실 신혼 초에 아직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시부모님과 합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를 모질게 괴롭히셨던지 큰애 임신하고 만삭일 때조차 땀 뻘뻘 흘리며 들깨밭에서 김을 메고 집안일을 했어요. 하루는 너무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조금만 누워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네요. 저를 아주 차갑게 노려보면서 그러셨죠. 하여간에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하늘 같은 남편하고 시엠이 어려운 줄 모르고 조금만 뭘 시켜도 엄살을 부리지. 여기서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게으름을 피워? 어머님, 제가 게으름 피우려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래도 끝까지. 그놈의 애는 아주 핑계도 좋다. 누구는 애 안 낳아본 줄 알아? 난 석철이 낳는 그 당일까지도 밭에서 김 메고 있었어. 낳고 그 다음 날에도 바로 일했고. 어머님,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저 진짜 배가 너무 아파요. 자꾸만 온몸에 오한이 나고요. 아이고, 이러다 태어난 애가 팔이라도 하나 없으면 너 아주 날 죽이려고 하겠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고, 더 긴 말 안 할 테니 당장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 결국 그날도 전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새벽같이 일어났고요. 식구들 아침상을 차리다 그대로 혼절의 구급차에 실려갔죠. 그리고 오랜 진통 끝에 큰딸을 낳았는데요.
다행히 어느 하나 문제되는 곳 없이 건강한 아이였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준 상처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어요. 결국 그날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문제로 다투는 날이 늘어만 갔고요. 견디다 못해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네요. 그제야 남편도 정신이 번쩍 들었던가 봐요. 이대로는 마누라도 딸아이도 다 잃게 생겼다 싶었는지 그제야 부랴부랴 은행 빚을 내서 따로 집을 알아보더군요. 그렇게 저는 큰애를 낳고 반년 만에 분가하게 됐고요. 그 뒤로는 육아를 핑계로 시댁엔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아니면 걸음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괘씸해 하셨지만 다행히 각성한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줬네요. 덕분에 한동안은 나름 무탈하게 잘 살았는데 설마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갑자기 다시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고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시 저는 아이 둘을 다 키워 대학까지 보내놓은 상태였거든요. 큰딸은 자취 중이었고 아들놈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독립을 시켰다면 독립을 시킨 거였죠. 그래서 이제야 좀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죽기보다 더 싫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엄마가 암이라는데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이해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냈고요. 약 3개월 동안 해야 하는 방사선 치료만 남겨뒀어요. 몰랐는데 이게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로한 시어머니 혼자 병원까지 다니기엔 무리가 있었죠. 또 시어머니가 멀미가 워낙 심해서 택시 타는 것도 싫어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나 시누이가 모시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결국 집에서 살림하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로 사는 것보단 같이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방사선 치료받는 딱 3개월만 모시겠다 확답을 받고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까탈스러운 성정이었죠. 당시 저와 남편이 살고 있던 집은 서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였는데요. 좋은 병원이야 서울에 훨씬 더 많으니 치료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정작 시어머니가 서울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야단이셨어요. 땅에 붙어있지도 않은 집에 어떻게 마음 놓고 몸을 누이냐. 공기는 왜 이렇게 탁하냐. 이러다 없던 병도 생기겠다. 우는 소리를 어찌나 많이 하시던지요. 안 그래도 아파트를 정리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방 5개짜리 집은 아이들이 독립한 저희 중년 부부에게는 너무 버거워서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내놓고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또 무슨 변덕이신지 이 기회에 아예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시댁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암에 걸린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이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다 생각하고 좀 들어주거라. 이 집 팔면 그래도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남은 돈은 너희 다 줄 테니까 나 좀 제발 시골에서 요양하게 해다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아픈 시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여러 날 발품을 팔아 시어머니 옛 고향에 단층짜리 주택을 하나 구입했죠. 다행히 KTX를 타면 남편 직장도 그리 멀지는 않은 곳이었고요. 읍내엔 시어머니가 다닐 큰 병원도 하나 있었네요. 시어머니와의 합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모든 집안 살림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거기에 시어머니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죠. 원래도 까탈스럽던 분이 아프기까지 하니 어찌나 예민하시던지. 이불이며 베갯잎도 하루 지나면 더럽다고 바로 빨아 말리게 했고요. 집안에 먼지라도 한 톨 발견되면 중내 산에 난리를 치셨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였어요. 암 환자면서 식욕이 어찌나 왕성한지 삼시세끼는 물론 따로 간식까지 챙겨 드셨죠. 병원에서 따로 체중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도통 먹는 양 조절을 못 하시더라고요. 돌아서기만 하면 배가 고프다며 야단이었죠. 먹고 싶다는 것도 어찌나 많은지 하루는 갈비찜을 찾았다가 다음 날은 녹두죽이 먹고 싶다 하고 그날 저녁엔 바로 잡채를 해달라는 식이었죠. 아픈 시어머니가 먹고 싶다는데 못한다 할 수도 없고 심할 땐 부엌에서 거의 10시간 가까이 서 있었던 적도 많네요. 그래놓고 고맙다 말이라도 곱게 해주시면 몰라요. 너 이 갈비찜 제대로 삶은 거 맞니?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따로 우유에 재웠다가 청주까지 넣고 냄새 잡은 건데 많이 역하세요? 아유, 네가 한번 직접 먹어봐. 너 설마 일부러 나 콜탕 먹이려고 이런 거니? 시애미가 아프다는 핑계로 부려먹는 게 괘씸해서. 아유, 그게 무슨... 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님. 그럼 음식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딴 건 너나 처먹어.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폭언을 퍼붓는 건 예사였고요. 아예 제 쪽으로 그릇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해도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죠. 왜? 또 니네 친정으로 도망가게? 신혼 때처럼. 그때도 내가 너 괘씸해서 소방 넣으려던 거 우리 석철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봐준 거야.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다 늙어서 쭈구렁텅이가 된 지 오랜데 석철이가 너 친정 간다고 어디 붙잡을 것 같니? 맘 같아선 정말 다 때려치고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라 그럴까요?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그렇게 폐악질을 해대는 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럴 수밖에 없는 본인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애써 꾹 참고 어머님, 저 도망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최대한 맞춰드렸죠. 제가 먼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시어머니도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긴커녕 더 심해졌어요. 게다가 생전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미신에 집착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하루는 불로장생한다는 무당의 말에 속아 덥석 부적까지 써오셨지 뭐예요. 그 시뻘건 부적을 집안 곳곳에 죄다 붙여놨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별 효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떼자고 넌지시 얘기해봐도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시더라고요. 이걸 떼긴 왜 떼?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인데. 아유, 그치만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이야 어머님 하기 나름이죠. 이런 거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네가 알기나 해? 내가 내 아들 돈으로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됐으니까 간섭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 시어머니는 그저 저를 밥 차려주고 집안 청소해주는 하녀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 본인이 막대하며 화풀이까지 할 수 있는 노예 취급이었죠. 결국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못해먹겠다며 얘기도 해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선 행동을 좀 조심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신혼 때처럼 또 친정으로 도망가기 위해 밑밥을 깔고 있다 여기더군요. 아이, 당신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요? 아이, 물론 우리 엄마가 몸 아프고 나서 좀 예민해지고 뭐 먹는 거에도 집착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이, 당신을 노예 취급한다니. 아이, 내가 볼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당신 있을 때나 나한테 좀 조심하시지. 당신 없으면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다고. 얼마 전엔 어머님이 밥 먹다 말고 나한테 젓가락 던져서 이렇게 이마에 상처도 났다니까? 이러다 정말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 더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간병인을 들이든 하자, 응?
아이 뭐? 간병인? 아이 당신도 참 너무한다. 아이 고작 그 3개월을 못 참아서 우리 엄마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고 해? 아이 막말로. 아이 장모님이 이렇게 아프셨어도 당신 그랬을 거야? 남편은 제가 간병인을 쓰자고 한 말이 어지간히도 서운했나 봐요. 아주 저를 매몰차게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더군요. 억울한 마음에 결국 시어머니가 제게 폭언을 퍼붓는 걸 따로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들려줬죠.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지 뭐예요. 남편은 남의 편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제 그간의 고초를 알아주긴커녕 오히려 왈칵 화만 내더군요. 당신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 엄마 하는 말까지 몰래 녹음해서 아들인 나한테 들려줘야겠어? 이렇게까지 해서 대체 당신이 얻는 게 뭔데? 당신이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약과야. 어머님이 매일같이 나한테 폭언을 퍼붓고 심할 땐 물건을 던지거나 손까지 올리신다고. 당신이야 회사 핑계로 나 몰라라 하면 되니까 계속 이대로 지내고 싶겠지. 손 안 대고 코 불고 있는 격이니까. 하지만 난 정말 너무 힘들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서러운 마음에 남편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도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게 조금만 더 참아달라 애원하더군요. 아이 당신이 우리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라.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다 암까지 걸리셨는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 그냥 뭐든 붙잡고 쏟아내고 싶으니까 당신한테도 그러시는 거지. 당신 고생하는 건 나도 알아. 왜 모르겠어? 그거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 갚을게. 응?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엄마 방사선 치료도 다 끝나잖아. 엄마는 철석같이 3개월 동안 우리가 모신다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못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저도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양보하기로 했죠. 알겠어. 그럼 남은 한 달만 더 이 악물고 버틸게. 대신 그 뒤로는 어머님 아가씨가 모시든 요양원에 보내든 알아서 해. 난 모르는 척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딴소리하면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알겠어? 아유 알겠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결국 제가 한 달만 더 참는 걸로 일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시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만큼 흉악한 관계를 꾸미고 있을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을 먼저 아침 먹여 출근시키고 뒤늦게 일어난 시어머니 밥상을 따로 차려드렸죠. 암을 앓고 난 뒤로 식탐이 더 강해지셔서 나름 고기에 나물에 생선까지 골고루 준비했는데요. 못 하나 입에 땡기는 게 없었는지 웬일로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더군요. 그러다 뜬금없이 백숙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백숙하게 시장 가서 닭 한 마리만 사오거라. 네? 백숙이요? 아유 그래. 오랜만에 닭 푹 구워서 소금 후추 살살 쳐가지고 먹어야겠다. 아범도 좋아하니까 2-3마리 넉넉하게 사오거라. 집이 워낙 시골이라 장을 보려면 버스 타고 꽤 멀리까지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말마다 남편 차를 타고 장을 보는데 주부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생닭이 워낙 잘 상해서 미리 사두지 못하는 거. 이 아닌 게 아니라 냉장고엔 닭은커녕 백숙에 들어가는 오가피며 뭐며 재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꼼짝없이 저 혼자 읍내까지 나가 장을 보고 와야 할 판이었죠. 안 그래도 쌓인 집안일이 산더미 같은데 백숙까지 해야 한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뭐 말로야 본인이 하겠다 하시지만 요 몇 달 같이 지내본 바로는 뻔했어요. 대충 하는 신용만 하다가 힘들어 못하겠다 하시곤 제게 다 미루겠죠. 생각만 해도 속이 갑갑해졌지만 뭐 어째요.
별말 않고 바로 읍내로 갈 채비를 했죠.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식사하신 건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제가 다녀와서 치울게요. 그래,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괜히 서두르다 못 빼먹지 말고. 생전 안 그러던 분이 웬일로 대문 밖까지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듭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다녀오라고. 오랜만에 콧바람 쐬러 나가는 거니 차도 한 잔 마시고 오라며 용돈까지 쥐어주시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 대답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리도 운수가 좋던지요. 때마침 버스가 바로 도착해 올라타려는데 평소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던 이웃집 할머니가 먼저 내리시더라고요. 이 장이라도 보고 오셨는지 카트에 짐을 한가득 싣고 내리시길래 혼자선 힘드실 것 같아 좀 도와드렸죠. 자연스럽게 카트 안에 담긴 내용물을 보게 됐는데요. 이게 웬걸 닭이며 온갖 한약재가 잔뜩 들어있더군요. 백숙을 해드시려는 건가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어머, 할머님도 백숙 해드시나 봐요. 아니 손주놈들이 내일 온다고 해서 뭐 줄 건 없고 닭이라도 푹고 와주려고.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몰라요.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님도 백숙이 먹고 싶다 하셔서 지금 장 보러 가는 길인데.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닭 좀 나눠줄까? 아니에요. 저도 가서 사오려고 장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봐도. 어차피 해서 이웃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넉넉하게 샀어. 제가 한사코 사양하는데도 할머니는 제게 닭이며 각종 한약재를 넉넉하게 나눠주셨어요.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신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 집까지 카트를 밀어드렸네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닭과 한약재를 한가득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원래 읍내까지 나가 장을 보고 왔으면 못해도 3시간은 걸렸을 텐데 웬걸 1시간도 안 돼 집에 돌아오게 된 셈이었죠. 시간을 아꼈다는 생각에 절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시어머니를 찾았죠. 시어머니는 보통 이 시간쯤엔 마당 툇마루에 나와서 낮잠을 주무셨는데요. 웬일로 툇마루가 텅 비어있더라고요. 방 안에 계신가 하고 일단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손에 가득한 짐부터 정리하려고 말이죠. 저희 시댁이 옛날 시골집이라 부엌이 밖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엌은 또 안방 맞은편에 있는 뒷방과 쪽문으로 연결돼 있고 말이죠. 나이가 들어 남편하고도 각방을 쓰고 또 제가 부엌 일을 전담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뒷방을 쓰게 됐는데요. 웬일로 그 부엌과 뒷방이 연결된 문 쪽에서 두런두런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인형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죠? 아유, 그렇다니까.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설마 우리 애기 동자님을 못 믿는 거야? 그건 아닌데. 저번에 썼던 부적도 영 효염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기가 쇠하긴커녕 갈수록 펄펄 날아다닌다니까요. 반대로 전 몸이 힘이 안 들어가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고. 제가 며느리 생기를 뺏고 있는 건지 며느리가 제 생기를 뺏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한 명은 시어머니가 분명한데 나머지 한 명은 웬 처음 들어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에 슬그머니 아궁이 위쪽으로 난 쪽문을 열어봤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 시어머니 그리고 요란한 복장을 한 박수무당이었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화장에 형형색색 한복까지 누가 봐도 괴이적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 보였죠. 게다가 그 무당 손에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 작은 헝겊 인형이 여러 개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자세히 보니 그 헝겊 인형에 제 이름이 한자로 쓰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깨달은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박수무당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부적 말고 인형을 쓰자고 했잖아. 이건 확실할 거야. 하나는 며느리 베개 밑에 넣어두고 다른 건 화장실이랑 부엌에 넣어둬.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염려 마세요. 효염은 확실한 거죠? 그럼. 오늘 이렇게 국까지 따로 하는데 걱정 마. 요 인형들이 며느리 생기를 아주 쫙쫙 빨아들여서 자네한테 줄 테니까. 무당의 말에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려 활짝 웃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사지가 벌벌 떨리더군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며느리가 갑자기 비명 행사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럼 큰일인데. 왜? 이제 와서 걱정돼? 걱정되긴요. 젊고 건강한 며느리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제가 의심받을까봐 그렇죠. 아이고 이 사람아, 그땐 모르쇠 해야지. 뭐 칼 들고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증거가 있어 뭐가 있어. 막말로 시애미가 며느리 기 좀 빌려 아픈 몸 치료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욕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다 똑같지. 그건 그래요. 포살림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고마우면 돈이라도 좀 더 챙겨주든가. 박수무당의 손을 잡고 거듭 인사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절로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담한 배신감 때문에 말이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깟 미신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도 본인 살자고 그걸 모르세 하는 시어머니가 참 끔찍하더군요. 어쩐지 제가 그 부적 좀 떼려고 하면 난리를 치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한시도 안 떨어지고 찰싹 붙어 있으려 하더니만 그게 다 제 기를 빨아 본인이 살겠다는 속셈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참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이내 괴이한 헝겊인형을 제 베개 밑에 감췄어요. 그리고 부엌과 연결된 쪽문 쪽으로 다가오려 하더군요. 그제야 인형 하나는 부엌에 두자던 박수무당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뒤늦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휑한 부엌에 숨을 곳이라곤 보이지 않았어요. 우왕좌왕 뒷걸음질 치는 사이 쪽문이 열렸고요. 당황한 저는 그대로 두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넘어지면서 뭔가를 건드렸는지 선반에 있던 빈 식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죠. 부엌 밖으로 나오던 박수무당과 시어머니도 이내 저를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아니 애미야, 너 왜 벌써 왔니? 그게 이웃 할머님이 그러니까. 바보같이 거기서 잘 핑계를 댔어야 하는데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라 말도 잘 나오질 않더군요.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무섭게 굳었어요. 너 내가 보살님하고 나눈 대화 다 들은 거구나. 맞지?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된 듯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노랗게 질리던 것도 잠시 이내 눈을 희게 뜨며 이를 악물더군요. 그 변화에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어멈 너 오늘 보고 들은 일 어디 가서 떠들기만 해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석철이한텐 물론이고 그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어?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미친 눈이었죠. 공포에 질린 저는 일단 마구잡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네 그럴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내가 어멈 너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주 간사한 구석이 있거든 사람이. 시어머니는 도통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굳어만 있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쪽문 계단을 밟고 아래로 내려오려 하더군요.
그 순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부엌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죠. 아니 어멈, 거기 안 서?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당황한 시어머니가 그런 제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고 멈추라고 고함을 지르셨지만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시댁을 벗어났고요. 그대로 시골길을 달려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는 제게 가족도 뭣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해하려고 한 끔찍한 가해자일 뿐이었죠. 그런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던가 봐요. 아마 제가 당장 경찰서에라도 달려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너 이년 너 거기 안 서? 그래,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심상치 않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슬쩍 뒤를 돌아본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어느새 손에 부엌 칼을 들고 저를 뒤쫓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가 저를 해하려 했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이 날까 싶어 아예 죽여버리자 작정을 한 것 같았죠. 너 거기 서! 네가 포살림하고 내가 한 짓을 다 알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쥐새끼 같은 년! 당장 거기 서라고! 맨발로 칼을 든 채 저를 쫓아오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공포였어요. 두려움에 질린 저는 무작정 읍내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다행히 체력면에선 아직까지 제가 한 수 위였나 봐요.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잔뜩 겁을 집어먹은 저는 도무지 뛰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저를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버스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두 발을 채찍질했네요. 서울 올라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나서야 간신히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게 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몸을 의탁했어요. 부모님은 갑자기 나타난 딸을 보고 놀라 무슨 일이냐 물으셨지만 차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간신히 제가 옛날에 쓰던 방으로 들어와 기절하듯이 잠들었죠. 다음날 눈을 떠보니 핸드폰에 부재중 연락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대부분 남편이었죠. 아마 퇴근 후 시어머니에게 어떤 얘기든 전해 들은 거겠죠. 하지만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영 내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과연 믿어줄까 의심도 됐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남편을 남편으로서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저는 남편의 연락에 끝내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무응답에 지친 남편이 마침내 친정까지 찾아왔어요. 전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제게 사과하고 저를 데리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냥 불안한 마음에 그깟 미신 좀 믿은 것 가지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당황한 줄 알아? 그깟 미신? 당신 지금 그깟 미신이라고 했어?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그래. 그냥 무당 불러서 젊은 우리 기 좀 나눠달라 하신 거라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참나, 우리 기? 정확하게 말하면 내 기겠지.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그 부적, 알고 보니까 내 생기를 빼앗아다가 어머니 몸에 넣는 그런 부적이었다고. 심지어 그것도 효염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 몰래 따로 무당 불러서 저주 인형 비슷한 것까지 내 베개 밑에 넣으려고 했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고.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쳤어요. 엄마야 뭐 나이 드셨고 몸도 아프시니까 그런 허황된 걸 믿을 수 있다 쳐.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그런 거 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인 거 알면서 뭘 그렇게 자꾸 오버하고 그래? 오바? 그래,
그깟 미신 아무 효과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은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 그 부적이며 인형이며 다 나한테 해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라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심지어 그 무당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본인이 살인자로 몰리는 게 아닐까 그것만 걱정하셨어. 의도를 갖고 날 죽이려고 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게 살인이랑 뭐가 달라? 제 입에서 살인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남편도 화가 났던가 봐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펄쩍 뛰더군요. 살인이라니! 입 조심해!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진짜 당신 죽이려고 한 줄 알겠어! 따지고 보면 그런 게 맞는데 날 죽일 목적으로 그 부적이랑 인형을 무당한테 받아서 쓴 거라고. 웃기지 마! 이 노인네가 그냥 병이 낫고 싶은 마음에 부적 좀 쓴 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최후의 보루를 입에 올렸어요. 그래, 그렇게 끝까지 어머님 편 들겠다 이거지? 당신 눈에는 살 만큼 살아놓고도 며느리 목숨까지 빼앗아서 명줄 늘리겠다는 엄마만 보이고 난 보이지도 않지? 그럼 나도 더는 당신 안 볼 거야. 우리 헤어지자. 그게 갑자기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고작 이 일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고작이라니? 그날 내가 도망치는 거 실패했으면 어머님은 아마 날 죽였을 거야. 내가 미쳐서 과장하는 게 아니라고. 그동안 나 며느리로서 당신 아내로서 할 만큼 했어. 근데 더는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날 죽이려고 했던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시는 짓은 못하겠어. 그래서 뭐? 정말 이혼하자고? 그래, 우리 이혼하자. 애들도 다 컸는데 못할 것도 없지 뭐? 제 말에 남편이 입을 떡 벌렸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더군요. 뭐? 이혼?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등골이 빠져라 일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하긴 뭘 잘해? 당신은 기억도 안 나? 당신 결혼하고 초반에 시집살이 한 거 미안해서 내가 그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노력했어. 근데 겨우 그깟 3개월을 못 참아서 이 사달을 만들자니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중간에서 막아준 게 그렇게 대수야?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오면 아이고 우리 사위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줬는데 어머님은 그동안 나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잖아. 당신도 적당히 막아주다가 본인이 힘들면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고 요 몇 달 같이 살 때도 그래. 어머님이 날 오죽 괴롭혔어? 그래도 당신이 어머님한텐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고 나한테만 참아라 하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중간에서 괴롭겠지. 아픈 엄마가 눈에 밟히겠지. 근데 어머님이 날 죽이려고 한 순간까지도 이렇게 내가 오버하는 거라는 둥 얘기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오바야? 어머님은 확실히 의도를 갖고 날 해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부적이랑 저주 인형으로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계속 얼굴 보고 살 수 있어? 제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와다다 쏟아내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질에 찔렸던가 봐요. 자포자기 하듯 아이 그래 알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아? 하고 소리치고는 친정 부모님께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혼자 남겨진 저는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마당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차마 저를 해하려 한 시어머니와 한 가족이랍시고 살 순 없겠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옹호한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였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제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든 시어머니의 마음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몰아세우기만 했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따로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도 했는데요. 일을 너무 크게 벌이나 싶기도 했고 딱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 망설여지더라고요. 법조계에서 일하는 지인 말로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미신으로 경찰이 움직여주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하는 심정으로 포기했네요. 그래도 남편하고의 이혼은 잘 끝났어요. 중간에 남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혼 못해주겠다면서 버텼는데요. 결국 합의 이혼은 실패하고 법원까지 가게 됐죠. 남편이 딱히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썼다거나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이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모진 고생하던 게 참작이 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이혼 후 몇 년 안 돼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지 뭐예요. 유방암이라도 재발한 건가 했는데 사고사였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제가 모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치매가 오셨다고 해요. 정신을 놓으신 채로 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차에 치여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하더군요. 통쾌하다기보단 좀 씁쓸하더라고요. 며느리 목숨까지 앗아가려 할 만큼 삶에 대한 의지가 악착 같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가시다니 좀 허망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았던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직장도 작은 중소기업으로 옮겼다더니 그새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더군요. 끝이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황이 상황인 만큼 힘내라, 잘 이겨내라 몇 마디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전 남편은 그걸 자기 멋대로 오해한 모양이에요. 그 뒤로 자꾸만 연락해선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결국 커피숍에서 따로 만났는데요. 너무나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글쎄, 재결합을 하자는 게 아니겠어요.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도 깨달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갑작스러운 그 말에 참 당혹스럽더군요.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일어나 화가 나기도 했고요.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후회 같은 거 한 적 없어.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당신하고 이혼한 거라고. 자기가 다시 합치자고 하면 제가 넙죽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안 걸까요? 제 단호한 거절에 전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뭐? 아니 당신도 나한테 아직 미련 있는 거 아니었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건데? 아니 그야.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재혼도 안 하고 쭉 혼자였잖아. 그게 날 못 잊어서 그런 거 아니여? 또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도 와줬고. 내가 장례식장에 갔던 건 그냥 전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한 거지. 날 해하려던 사람이라 해도 어쨌든 고인이 됐으니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가라고. 어떻게 그런 내 의도를 불순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재혼 안 한 건 남자에 질려서야. 당신 같으면 당신 같은 최악의 남자랑 10년 넘게 살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겠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가만히 바라보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내 마음 이제 확실히 알았으면 더는 연락하지 마. 앞으로는 다시 볼 일 없었으면 하니까. 제 말에 남편의 가뜩이나 해쓱한 얼굴이 더 해쓱해졌어요. 남편은 다짜고짜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엄마 살아계실 적에 무당이랑 작당하고 당신 해하려고 한 거 나도 충분히 잘못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땐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의 허물이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더 모질게 굴었던 거야. 나 좀 이해해 주라,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그토록 듣고 싶던 남편의 사과를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쁘긴커녕 오히려 화가 나더군요. 이 별것도 아닌 사과가 뭐라고 이제야 듣게 된 건지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밀어내고 야멸차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선 당신 생각해서 말 안 했는데 나 사실 만나는 남자도 있어. 당신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다정하고 좋은 남자야.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즐기긴커녕 뒤늦게 직장을 구해 제 밥벌이 하기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후 제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전 남편은 그 말에 깜빡 속아 파르르 떨더군요. 뭐? 벌써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아니 애들한테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벌써야. 그리고 내가 내 연애사를 애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하겠어? 당신 정말 그렇게 값싼 여자였어? 나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놓고는 그새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쌓아온 세월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척 구는 남편이 참 짜증스러웠어요.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 얌전히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그 뒤로 더욱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며 귀찮게 굴더군요. 경찰에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거머리 같은 전 남편을 떼어낼 수 있을지 고민이 컸는데요. 웬걸 뜻밖의 은인이 나타났지 뭐예요. 바로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과장님이었어요. 제 사연을 알고는 고맙게도 본인이 애인인 척 연기해주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과장님을 데리고 남편과 다 같이 삼자 대면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던 남편은 저희 과장님을 보고는 사색이 됐죠. 과장님이 과거 씨름을 했던 분이라 키며 덩치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미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인데 이렇게 계속 연락하시는 거 솔직히 현재 애인 입장에서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미정이도 많이 곤란해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얼굴 보는 마지막 자리였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은 나이 먹어서 많이 점잖아졌지만 한땐 한성깔 했던지라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젠 아내가 아니죠. 호칭 제대로 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말에 남편은 기 한 번 못 펴고 그대로 납죽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과장님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전 남편을 떼어낸 뒤로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요즘 개나 소나 다 이혼한다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이혼녀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다행히 아이들도 제 새로운 남나를 열심히 응원해줬고요. 그 덕에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지금 남편은 다름 아닌 회사 다닐 적 저를 도와줬던 그 과장님이랍니다. 몰랐는데 전부터 저를 줄곧 좋아하고 있었다지 뭐예요. 전 남편을 쫓아준 일이 계기가 돼 한두 번 밥을 먹다 보니 결국 사귀게 됐죠. 지금 남편은 일찌감치 부모를 여의어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하면 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좋아요. 신경 쓸 시댁이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자식들도 다 컸겠다. 요즘은 일찌감치 은퇴한 남편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한 적은 없는데 사실 남편이 투자에 재능이 있어서 모아둔 재산이 제법 되는 편이에요. 부부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돈이라
요즘은 남편과 어떻게 하면 여생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만 궁리하고 있답니다. 일단 내년엔 제주도 1년살이를 계획 중이에요. 가서 천혜의 자연도 즐기고 올레길도 한번 완주해볼까 하고요. 이런 행복도 다 전 남편과의 아픔을 이겨냈기에 찾아온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